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뉴욕 증시가 혼조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하락한 데 따른 건데요. 나스닥 지수가 소폭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 4% 가까운 반등이 나왔지만 인텔을 비롯해서 나머지 반도체주들이 좀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종목별로 희비도 엇갈렸습니다. 다만 국채금리의 하락에 따라서 시장은 일부 조금 회복의 흐름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요즘 미국의 국채금리와 시장이 궤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영향 오늘도 국내장 영향권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시장에 대한 이야기 저희와 같이 풀어보시죠. 어제장 복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도 양 지수는 모두 떨어진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각각 0.7% 정도 하락이 있었죠. 여전히 투자자들은 무기력하게 시장의 흘러내림을 좀 지켜봤던 어제였습니다. 어제 장중에 일부 지수가 좀 강한 흐름을 보이기도 했는데 결국 오후 1시 이후 코스닥 조정이 좀 심화됐고요. 개인의 반대 매매 회피 물량 등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시장을 압박했던 뉴스들은 똑같았죠. 금리 문제, 그리고 키움증권으로 인해 촉발된 미수금 변수, 그리고 한은에서 긴축을 길게 하겠다라고 국감에서의 코멘트, 반대 매매가 강하게 시장을 압박했습니다. 지수가 올라갈 때 레버리지를 써서 상승의 동력이 됐던 그 모든 것들이 부메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락하는 국면에서는요. 고점 대비해서 신용 융자 잔고가 2조 원 정도 줄었습니다. 지난 3거래일간 반대 매매가 1조 4천억 정도 청산되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시장을 짓눌렀죠. 영풍재지 관련한 반대 매도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해 본다면 어느 정도 신용 융자 잔고 추이가 이만큼 고점 대비 낮아졌으니 지금부터는 거센 매물 소화 됐다. 일정 부분의 소화만 지나고 난다면 더 이상의 급락이 없을 경우 시장은 바닥을 다질 거다. 이런 이야기는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기대하는 요소들은 그렇습니다. 거래 대금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다라는 거고요. ADR 지수 등 과매도를 가리키고 있고 개인 양도세 회피나 반대 매매 회피 물량 등을 외국인과 기관이 받아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기관이 많이 사고 있는 종목들은 수익률 성과 측면에서도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시각 등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올랐던 쪽을 본다면 바닥 논리와 실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시장이 수용해주고 있다라는 느낌입니다. 대표적으로 어제 자동차 부품 쪽이었는데요. 현대차, 사우디 연 5만 대 공장을 설립한다라는 이슈 속에 자동차 부품주까지 동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한동안 이쪽에 수급이 쫙 비어 있었기 때문에 바닥 논리가 들어오면서 강한 시세를 보인 종목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는 테마주 일색이었죠. 럼피스킨병 이슈라던가 혹은 중국의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이슈. 어제 산업뉴스에서 트레이딩 관점에 이 정도 종목들 있습니다 정도 정리를 해드렸는데 그들 종목이 상한가를 가던 혹은 급등세가 나오던 정말 시장이 테마주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아직까지는 주도주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장입니다. 그리고 제약 쪽에서 좀 굵직했던 이슈는 셀트리온 제약 합병 승인 관련한 이슈 속에 셀트리온 제약의 강세 있었고요. 사우디 모멘텀의 드론 방산주 강세였는데 개별 뉴스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영국 VS와 계약을 했다라는 소식에 6% 정도 올랐습니다. 미국과 이라크의 드론 공격 관련한 이야기가 계속되면서 한 몇 거래일 정도 드론주들의 시세도 나고 있죠. 그 밖에는 명확하게 실적에 반응했습니다. 덴티움, 영원무역, 실리콘2, 클리오, 실적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이 좋은 시세를 보여줬네요. 자, 밀린 쪽 본다면 변압기 어제 살폈었죠. 수출 단가가 조금 이상하다고요. 수출 단가 실망감에 변압기 종목들이 많이 밀렸고요. 반도체 쪽은 엔비디아 플러스 키움에서 반대 매매 했던 이제 반대 매매 금지 종목으로 이스페타와 한미 반도체가 리스트에 올라가면서 수급 변동도 조금 있었습니다. 자, 증권금융 보험 쪽에서 빠졌는데요. 키움증권의 급락이 당연히 영향을 줬고요. 카카오뱅크 매각
이슈가 나오면서 한국 금융지주가 이 영향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보험은 금리 상승 수혜주이기도 하고 방어주이기도 한데 어제 보험 섹터에 들어가 있는 모든 종목이 빠졌습니다. 한동안 잘 갔던 보험에 이익 실현 움직임이 나온 것이다라고 본다면 이쪽에서 빠진 돈을 어디에 넣을 것인가 그 수급의 추적도 중요해 보이는 시점이죠. 자, 하나투자증권은 다른 금융주들이 부진한 가운데 선전을 했습니다. 이쪽은 또 비트코인 관련해서 연결고리가 있다 보니까 비트코인의 시세가 올라가는 것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여전히 힘든 장이 이어졌죠. 다만 밤사이에 살짝 변화의 소식이 있었습니다. 장기적인 영향에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나름 반가운 소식이네요. 빌 에크먼 퍼싱 스퀘어 회장의 움직임이 이슈가 됐는데요. 그가 8월 초였습니다. 장기채 공급이 늘어나는데 이것을 받아줄 수요가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채 가격 하락에 베팅을 했죠. 국채 가격 하락에 베팅한다라는 것은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것을 베팅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사이에 30년물 국채 금리는 3%대 후반에서 5%로 올라왔고요. 그랬던 빌 에크먼이 포지션을 바꿨다라는 소식이 밤사이 이슈가 됐습니다. 공매도 포지션 청산을 위한 매수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국채 가격 상승 쪽에 베팅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채권 금리는 하락하게 되겠죠. 이 이슈 속에 국채 금리가 5% 넘어가던 것들이 다 어느 정도 안정을 찾으면서 내려오는 흐름 나타났습니다. 자, 그럼 빌 에크먼은 왜 이런 포지션을 선택했을까요? 지금 장기 국채 숏 포지션을 유지하기엔 세상에 너무 많은 위험이 있다. 그리고 경제적인 불안감이 여기저기 감지되고 있다라고 코멘트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데이터보다 미국 경제가 나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보통 경제가 좋다라고 본다면 장기 국채를 매도하고 주식을 사면서 장기 국채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것인데요. 반대로 생각을 하는 거죠. 경기가 좀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장기 국채에 베팅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흐름에 반영해서 국채 금리가 떨어졌고요. 이것은 나스닥 상승에 힘이 돼주는 뉴스였습니다. 자, 그리고 전쟁 이슈요.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진행됩니다. 조금 격화되는 소식으로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탱크로 기습했다라는 소식, 이스라엘이 지상전은 꽤 걸릴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레바논의 헤즈볼라는 전쟁 확대를 경고했습니다. 반대로 또 이스라엘은 레바논 너희를 석기시대로 되돌려 놓겠다, 완전히 파괴하겠다, 이런 강력한 목소리를 주고받고 있죠. 여기에 반응을 한 것은 안전자산으로서 국채 선택지가 올라가며 국채금리가 하락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고요. 또 반대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구호품이 속속 들어가기 시작했고 하마스에서 일부 인질들을 풀어주고 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해 볼 내용도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유가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일단 시장은 두 가지를 다 반영했습니다. 유가가 내려갔고 국채금리도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났죠. 하지만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무기가 소진되는 과정에서 방산에 대한 모멘텀은 계속 살아있다라는 이야기들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뉴욕장은 이 모든 내용을 소화했습니다. 빌 에크먼 쇼커버 영향 속에 국채 금리가 하락했고요. 그 덕분에 나스닥의 반등이 눈에 띄었습니다. 쉐브론이나 암젠 등이 이제 약세를 기록하면서 다우는 0.6% 떨어졌는데 이에 대조적으로 그래도 빅테크는 반등을 해줬다라는 거고요. 개별 이슈로는 미국의 자동차 노조가 기습적으로 파업을 확대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스텔란티스 공장 파업 확대 소식이 전달됐는데요. 주간으로 관련한 자동차 섹터 주가가 지난주 한 14% 빠지기도 했죠. 오늘도 그리 우호적이진 않았습니다. 자, 빌 그로스도 경기에 대한 우려감을 좀 드러냈네요. 미국 경기가 생각보다 안 좋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은행은 거의 대학살 수준이고 오토론 연체율도 역대 최고다. 이것은 결국 경기에 대한 우려를 자극하고 그렇다면 그것은 국채금리 하락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배드 뉴스가 굿 뉴스가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 영향권에서 일단 오늘은 소화를 했는데 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국제유가 하락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슈 속에 내려갔고요. 에너지 쪽의 하락을 좀 부추겼던 건 쉐브론의 시세였는데요. 쉐브론이 헤스를 인수한다라는 이슈 거기에 들어가는 자금 부담으로 인해서 3% 넘게 빠지기도 했습니다. 자, 비트코인 상승이 계속 됩니다. 현물 ETF SEC 승인이 임박했다라는 기대감 속에 그리고 시장에서는 국채금리가 하락하자 비트코인의 탄력이 더 좋아졌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관련한 종목들이 시장의 하나의 조금 작은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엔비디아는 그 전날의 하락을 되돌리네요. 4% 가까운 상승인데요. 애플이 연간 10억 달러 AI 투자한다라는 소식도 있었고요. 엔비디아가 ARM 기술을 활용해서 CPU 투자를 한다, CPU 제작을 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엔비디아에게는 호재가 되겠죠. 다만 엔비디아가 CPU 제작에 뛰어든다? 이것은 인텔에게는 부담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인텔의 주가는 오늘 3% 정도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에어비앤비가 3% 넘게 올랐는데요. HSBC 측에서 여행과 레저 쪽으로 베팅을 하자 매수 의견을 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그 덕분일까요? 여행 레저 종목들도 밤사이 흐름 괜찮았습니다. 자, 보시면 에어비앤비, 카니발, 노르웨이지안 크루즈, 익스피디아 그룹,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종목들, 여행 종목들 강세 움직임 돋보이기도 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트코인 가격 상승 이슈 속에 블록체인 인프라나 자산 채굴 혹은 채굴과 관련한 데이터 센터 업체들 주가가 좋았습니다. 비트팜스가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올랐죠. 10% 이상 올랐고요. 코인베이스가 3% 이상의 강세 나타냈습니다. 국내에서 트레이딩 관점 대응을 해보겠다 한다면 우리기술투자, 갤럭시아 머니트리, 하나투자증권 등등이 체크 가능할 것 같습니다. 빅테크가 전반적으로는 괜찮았는데요. 애플과 테슬라가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애플은 중국의 이제 폭스콘의 세무조사 영향 이슈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강보합 수준으로 끝이 났고요. 테슬라도 2% 넘어가던 상승을 강보합으로 상승분을 좀 줄인 채 거래 마쳤습니다. 여전히 테슬라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도가 아직까지는 회복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엔비디아 그리고 여행 크루즈 쪽의 강세가 돋보였다 정도 정리 가능하겠습니다. 자, 어제 전해드렸던 내용이었죠. 변압기 수출 단가가 갑자기 확 꺾이면서 20일까지 이제 잠정치기 때문에 월말 기준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좀 잘 살필 필요가 있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월말까지 봤을 때는 다시 단가가 회복하는 흐름을 많았었기 때문에 체크가 필요하겠죠. 다만 기존에는 20일까지 놓고 봤을 때도 이렇게 단가가 꺾인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어제장에는 이쪽 종목들이 많이 밀렸습니다. HD현대엘렉이나 효성중공업, 재룡전기, LS일렉트릭 모두 5에서 8% 가까운 하락 나타내기도 했네요. 월 말 기준으로 단가 회복하는지 여부 좀 잘 봐야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회복된다면 또 좋은 종목들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는 시각도 있으니까요. 저희가 계속 추적하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시장에서 이제 좀 작은 비빌 언덕으로는 사우디 이슈가 계속 거론이 되고 있죠. 밤사이 추가됐던 사우디 뉴스들 그리고 그 영향권에 들어가는 트레이딩 종목들만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이팔 전쟁을 바로 옆에서 보고 있는 사우디가 K무기에 러브콜을 보낸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방위산업 쪽 해당 사항 되겠죠. 그리고 사우디 측 요청에 윤석열 대통령이 현대차 계약식에 참석한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런 쪽 전기차 공장 혹은 부품 쪽의 이슈가 맞춰진다면 성우하이텍, 서현이와 현대공업과 같은 자동차 부품단이 영향받을 수 있을 거고요. 가스플랜트 수주 뉴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가 미래도시 건설에 네이버 AI를 심는다라는 뉴스. 이번에 네이버 이슈가 좀 됐었죠. 그러니까 네이버와 그 관련해서 영향권에 들어갈 종목들 좀 짧게 정리를 했으니까요.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실적
주간입니다. 오늘 포스코 퓨처앤 포스코 DX,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스틸리온 등의 실적 쏟아질 거고요. 금융주와 칩스앤미디어도 나올 겁니다. 미국으로 간다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등 저희가 내일 아침에 소식 정리해서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카콜라도 실적을 내놓은데요. 요즘 코카콜라가 비만 치료제가 부상하면서 꽤나 조금 부침을 겪고 있는데 대표적인 소비재 종목으로서 코카콜라는 나름의 경기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도 저희 같이 전하겠습니다. 내일도 LG 엔솔을 비롯한 LG그룹주 등 그리고 목요일 SK 하이닉스 있고요. 이번 주는 방심할 틈 없이 실적이 쏟아지는 만큼 잘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산업 뉴스입니다. 어제 시간 외에서 유진그룹이 YTN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라는 소식이 있었죠. 유진기업 관련해서 종목들은 강세 있었고 반대로 떨어진 쪽은 이렇게 주가 변동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호주에 사상 최대 투자하면서 사이버 보안 강화를 목적으로 두고 있다라는 뉴스 있었습니다. 관심을 받을 여지가 있다면 보안 쪽이 될 거고요. 오늘 일정으로는 뭐 큰 건 없습니다. 현대차 중고차 판매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라는 뉴스, 세계 제약바이오 전시회가 개최된다라는 뉴스 정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시장의 여러 이슈 살폈고요. 이제 섹터 뉴스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 어떤 쪽입니까? 네, 오늘 자동차 쪽입니다. 어제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자동차 부품주, 자동차주들이 좀 괜찮았는데요. 현대차는 특히나 이슈가 많았기 때문에 오늘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와 삼성의 배터리가 만났습니다. 현대자동차와 삼성 SDI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렇게 현대차와 삼성 쪽의 배터리 쪽에서 계약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부분인데요. 2026년부터 삼성 SDI 측에서 7년간 현대차의 차세대 유럽형 전기차 약 50만 대 분량의 배터리를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기술 개발도 협력을 하겠다라고 했고요. 여기서 이제 어떤 배터리가 들어가냐 하면 이 사진에 있는 것처럼 각형으로 되어 있는 배터리가 되겠습니다. 내년에 이제 양산을 목표로 해서 지금 삼성 SDI 측에서 개발하고 있고요. 6세대 각형 배터리인데 이게 NCA 양극재 중에서도 이 니켈의 비중을 기존 대비해서 좀 더 높입니다. 91%로 높이는 고성능 하이 니켈 배터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음극재에도 독자적인 실리콘 소재를 적용해서 에너지 밀도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무게나 같은 부피를 가지고도 더 긴 주행 거리가 가능해집니다. 거기다가 급속 충전 기술까지 더해지게 되는데요. 삼성 SDI는 이 배터리를 헝가리 공장에서 생산을 하고요. 그걸 현대자동차 유럽 현지 공장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더 원활하게 배터리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 헝가리에 추가적으로 공장을 증설하는 부분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양사가 좀 협약을 맺으면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둘 다 이득이 됩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종별로 지역별로 차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를 더 많이 보급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동안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온에서 파우치형 배터리를 공급받았습니다. 그리고 뭐 중국의 CATL에서도 저가형 배터리죠. LFP 배터리를 공급받았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각형 배터리까지 아우르게 되면서 배터리의 폼팩터를 좀 다변화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생겼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지금 BMW부터 해서 GM 그리고 볼보나 리비안 등등 여러 가지 고객사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현대차는 신규 고객사를 확보하게 된 거고요. 그동안에는 주력으로 고가 프리미엄 쪽에 이제 전기차를 위한 고성능 배터리를 만들었었는데 이번에 탑재될 배터리는 현대차의 중소형이나 중저가 전기차에 탑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를 확장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협력을 확대하는 등 추가적으로 성장 동력들을 확보했는데 지금 아무래도 배터리 셀 3사 중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뭐 SK온 대비해서는 수주 잔고 측면에서도 그렇고 투자 쪽에서도 아무래도 많이 뒤처져 있다 보니까 이번 이런 현대차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해서 경쟁사를 좀 빠르게 추격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삼성과 현대차 간의 협약은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이미 지금 삼성전자 쪽에서 현대차의 차량용 반도체,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에서는 OLED 패널, 삼성 전기에서는 차량용 카메라 등등을 좀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이미 두 그룹의 총수들이 2020년 5월쯤에 만나서 단독 면담을 가졌습니다. 그때 3시간가량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이게 참 이례적인 만남이다라는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그때 아마 이러한 그림들을 그리고 있는 게 아니었나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삼성 SDI 쪽에서 전기차 배터리 7년 동안 이제 공급한다라는 소식까지 나오면서 정말 이 삼성과 현대차 두 기업이 완벽한 미래차의 파트너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기대감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시세가 어떻게 좀 시세에 반영이 됐는지 체크해 볼 텐데요. 어제 그래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 부품주들이 좀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완성차 업체들 그리고 대표주 쪽을 보면 그렇게 크게 반영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특히나 현대차는 1%, 기아도 뭐 1% 이상 올랐는데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좀 변동성이 있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1% 정도의 하락으로 마감이 됐다라는 부분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현대차와 사우디 국부펀드가 이 자동차 반조립 제품 공장 설립을 위해서 합작 투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어제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 현대차가 사우디 쪽, 중동 쪽에 처음으로 생산 기지를 좀 확보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요약해 본다면 최근에 이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로 많이 떠오르고 있는 쪽입니다. 사우디 킹 압둘라 경제 도시에 연 5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합작 공장을 건설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5억 달러 이상을 공동으로 투자하고 지분은 이렇게 나눠 갖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전기차와 내연 기관차를 모두 다 생산할 수 있게 되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고도의 자동화 공정 그리고 지역 맞춤형 설비를 적용하고 생산 제품의 라인업을 다양하게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착공해서 2026년 상반기에 양산을 개시하겠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외에도 지금 현대차와 사우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수소 모빌리티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역시나 또 MOU를 체결했는데요. 수소 모빌리티 보급을 확대를 하고 그리고 수소 모빌리티 지원을 하고 공급망 구축 등 여러 방면에서 좀 협약을 맺었습니다.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 쪽에서 이런 수소 모빌리티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역시나 주목할 만한 뉴스로 어제 좀 떠올랐고요. 관련해서 수소 에너지 관련주, 수소차 쪽에 아무래도 시세가 좀 반영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현대차 관련해서 3가지 정도의 이슈 어제 나온 부분들 좀 짚어봤고요. 자동차 관련주들, 부품주, 그리고 수소차 관련주까지 시세까지 체크해봤는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현대 기아차 쪽의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오는 26일에 그리고 27일에 각각 실적이 나올 예정인데 그동안 실적이 정말 좋았던 만큼 3분기에도 이 실적 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가 쪽인 친환경차 그리고 SUV 쪽의 판매가 좋았기 때문에 실적을 좀 잘 이끌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 FN 가이드 통해서 봤을 때도 현대차 같은 경우 전년 동기 대비해서 2배 정도 그리고 기아는 3.7배가량 영업이익이 늘어났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항상 늘 이야기가 같이 나오는 건 바로 파업 이슈가 될 텐데요. 지금 현대차 그룹의 부품 계열사 노조들이 이제 파업에 들어간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과 26일 양일간 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이들이 원하는 건 이겁니다. 현대차, 기아와 동일한 특별 경력금 그리고 성과급을 지급해달라라는 얘기인데요. 이 파업 이슈도 함께 좀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넣어봤습니다. 이렇게 오늘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서 이번에 현대차 그리고 삼성 SDI 이슈까지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가나 안 가나 체크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저희가 학회 모멘텀이나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브리핑할 때 계속해서 좀 전해드렸던 내용인데요. 유한양행의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병용요법의 이제 구체적인 결과물이 오늘 또 공개가 됩니다. 에스모를 통해서요. 이미 초록이 나왔었죠. 초록에서는 마리포사 이 요법이 타그리소 단독요법보다 좀 우수하다. 우리가 원했었던 그러한 결과를 얻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기대치에 좀 못 미쳤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10월 19일, 10월 18일 이때
이때쯤에 이 유한양행의 주가가 많이 급락했었잖아요. 오스코텍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과연 정말 이 결과물을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어떻게 될지 그 부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서 증권가에서는 이번에 초록이 나왔다고 해서 실망스러웠다고 해서 레이저 티닙이 가지고 있는 상업적 가치는 바뀌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수치보다도 이 개선폭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까지 확인해 보면서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볼 내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섹터 더 볼게요. 수급적으로 기관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섹터, 최근에 화장품이 많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번 들여다보시죠. 올해 들어서 부각됐던 것이 있었죠. K한류 열풍으로 인해서 화장품에 대한 룰이 바뀌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기존에는 럭셔리 브랜드 중심으로 한국 화장품들이 부각이 됐다면 지금은 인디 브랜드 중심으로 시장의 관심이 옮겨갔다라는 얘기를 올해 참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그것을 증빙하는 내용입니다. 국내에서 한 제조업체당 생산하는 인디 브랜드 수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다른 곳의 브랜드 화장품 등을 많이 만들어주고 있고 국내 내에서도 대형 브랜드보다는 인디 브랜드가 많이 생겨나고 그들이 올리브영에서 엄청난 매출을 기록해주고 있다는 것을 방증해 줄 수 있겠죠. 올리브영 상반기 매출액을 보신다면 42%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습니다. 어떤 쪽에서 늘었는가 판매 랭킹을 봤을 때는 비상장 브랜드 순위, 그러니까 인디 브랜드 순위가 굉장히 높았다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 OEM, ODM 업체들 주목하자라는 시각 등 올해 계속 나왔었죠. 왜냐하면 국내 인디 브랜드들이 미국으로의 수출 혹은 아시안으로의 수출이 계속 늘어났었기 때문입니다. 어제 장에서도 관련한 종목들이 비교적 선전했어요. 코스맥스 한국콜마, 코스메카 코리아, CNC 인터 등 강세였고요. 올 한 해로 놓고 봤을 때도 엄청난 상승을 기록하다가 일정 부분 조정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260% 올해 상승률 나타내고 있네요. 이쪽으로 여전히 긍정의 시각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NH투자에서는 OEM, ODM 르네상스 시기가 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과거에는 한국에서 소비재 수출했을 때는 언제나 자동차 이렇게 코멘트가 먼저 나오는데 지금은 화장품과 의류 쪽으로 수출 대표 주자가 넘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힘을 보탠 게 바로 한류라는 거죠. 한류 콘텐츠 수출이 $100 증가할 때 한국의 소비재 수출은 $250 정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K한류로 인한 이런 추가적인 2차 소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수출과 아시아 수출이 동반해서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최근에 기대치가 엄청나게 떨어진 중국도 일정 부분 회복을 보인다면 충분히 기대할 만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USA 법인 매출이 급증하고 있고요. 한국콜마는 중국의 무석 법인 매출이 한 분기, 그러니까 이번 3분기 동안 60% 정도 늘었을 것으로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시장의 관심을 더 유지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최근 기관은 화장품주 집중 매수합니다. 특히 코스맥스는 7일 연속해서 매수세 보이고 있는데요. 이쪽으로 선택을 해도 될지 아니면 꽤나 나름 잘 견고하게 올라왔었기 때문에 업사이드가 지금은 좀 그리 많이 남지 않았을지 고민이 되는 시점입니다. 자, 화장품주 투자할 때 하나 변수 체크는 필요할 것 같아요. 미국에서 10대가 가장 사랑하는 브랜드로 요즘 꼽히고 있는 엘프 뷰티. 미국의 중저가 색조 화장품 판매하는 브랜드사입니다. 드럭스토어 등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죠. 밤사이 한 3% 정도 올랐습니다만 사실 최근에는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11월 1일 현지 시각 기준으로 이 엘프 뷰티가 실적을 내놓는데요. 만약에 여기서 가이던스를 낮춰 잡는다던가 혹은 실적이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국내 이제 OEM, ODM사들 어느 정도 주가 변동은 감내해야 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의료기기 1위인 인모드가 가이던스 하향하면서 의료기기 업체들 주가를 흔들어 놨기 때문인 거죠. 이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만약에 엘프뷰티가 흔들린다면 중저가 쪽에 메리트를 두고 있는 국내 인디 브랜드 향 업체들 조금의 변동은 감내해보자라는 시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변동이 나왔을 때 이 중소형 종목들을
사도 괜찮은 것인지까지도 2차적인 전략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자동차, 제약, 그리고 화장품 쪽 전략 나눠가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시장에 대한 전략 진맛쌤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밤사이는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가 소폭 떨어지면서 나스닥은 반등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뭐 그렇게 달라진 거 없습니다. 여전히 국채 금리 높은 수준이고 중동 리스크 있고요. 다만 시장에서 달라진 것은 많이 빠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 매매도 엄청나게 맞은 상황이고 신용융자 잔고가 꽤 줄었습니다. 이것을 두고 그래도 반등의 에너지를 모으고 있다, 이제 많이 빠졌다라는 시각에는 좀 공감대가 형성이 되네요. 네, 일단 어제 자리가 미국 시장에서 좀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 그 쌍바닥 자리였었는데 그래도 이제 어제 한 10시, 11시경에 갑자기 이제 급락하면서 내일도 쉽지 않겠구나라고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어느 정도 새벽권에 회복을 하다가 장 막판에 이제 뭐 확진 관련된 이슈 때문에 살짝 꺾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은 일단 강한 반등의 요소가 아직 크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밑에서 잘 비비고 있어서 힘을 모으는 그런 여러 가지 액션들이 나왔을 때 그래도 이제 조금 그래서 할만해, 그래도 이제 조금은 해볼 만하다라고 이제 표현을 좀 하고 싶은데요. 그래도 다행인 게 어제 뭐 테슬라도 그렇고 마이너스가 깊었었던 빅테크 기업들이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여주면서 마감을 좀 했기 때문에 뭐 오늘도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제 큰 폭의 하락은 아니었지만 피로감이 누적이 되면서 정말로 이제 공매도가 정말로 이제 지금 돈 벌기 정말 쉬운 구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좀 아쉬운 부분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어제 미국 시장에서 중요한 포인트로 봤었을 때는 이제 브레이크머니 이제 국채 숏 포지션을 정리를 함으로써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헤지 펀드들도 어느 정도 일단 바닥권에서 있는 즉 조금 이제 하락을 봤었던 여러 가지 헤지 펀드들이 이제 하락의 룸이 많이 좀 없기 때문에 상승의 룸으로 좀 전환을 하는 그런 액션들을 보여주었다라는 점에서 긍정의 포인트로 작용을 하려고 하고요. 국내 시장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이제 저점 매수하는 개인들과 그다음에 반대 매매를 좀 회피하려는 사전 물량이 나오는 개인들 간의 서로 수급 공백이 좀 팽팽한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이제 파생 포지션으로 인해서 단기성 투기 자금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 진짜 아쉬웠던 게 뭐냐면은 이제 14시 정도부터 갑자기 계속 최근에 급락이 계속 나옵니다. 네. 분봉으로 봤었을 때 14시 이후에 반대 매매 회피 물량들이 급락을 하게 되는데 그 급락의 매물들은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받아갔고요. 생각보다 누적되고 있는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 포지션이 굉장히 많았다는 점이 그래도 상승의 반등의 요인들만 나오게 되면 얼마든지 반등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포지션들을 구축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필요하고요. 재미도 없고 테마도 지금 보시면은 되게 짧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 뭐 상한가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재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윗골이 달기고 내려오는 즉 시장에 돈이 안 도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라도 해보려고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큰 진흙탕에 빠지게 되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쉬웠지만 그래도 바닥권에 잘 잡고 내 종목에 그딴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지수의 회복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뭘 크게 이제 액션을 많이 해서 이제 이것저것 해보자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엉덩이 무겁게 시장을 좀 대응해 보는 전략 했었을 때 조금 더 반등에 나오기를 좀 기대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제가 10년물 국채금리 5% 넘는지 계속 체크를 해야 되고 어제 넘었지만 일단은 상단에서 조금 많이 내려온 모습들을 보여주고 또 이제 엔달러 환율이죠. 엔달러 환율이 150을 넘는지 여부도 계속 체크를 해보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 지표들이 많겠지만 일단 바닥권 잘 잡았다라는 점에서 오늘도 큰 폭의 반등은 아니지만 일단은 매도를 막는 그런 액션들만 막는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반등에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체크해 보시면 바라겠습니다. 종목 차트에 달리는 이 윗꼬리들 정말 꼴 보기 싫은 요즘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변동은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무언가 해보려고 할수록 자꾸 늪에 빠지는 느낌이 드는 분들이라면 포트 전략의 수정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포트 전략이라기보다는 대응 전략의 수정은 좀 필요해 보이죠. 말씀 주신 내용 저희 잘 소화해서 시장 전략에 씌워 볼 거고요. 이번 주는 뭐니 해도 실적 민감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국내 미국 굵직한 기업들 실적 쏟아내는데 관전 포인트 종목 있으신지 궁금해요.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생각보다 이제 구글이라든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덜 빠졌습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 시장에서 우위적인 포지션을 지닌 기업들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낙폭이 좀 제한이 되고요. 빅테크 기업들이 정말로 이제 실적에 대해서 여기서 더 오를 수 있을지 여부,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평이 냉정했던 게 그냥 이제는 그냥 그저 그런 자동차 기업이다라고 냉정하게 표현이 되었다라는 점에서 일단은 국채 금리가 워낙 높다 보니까 이제 좀 안전자산 선호도가 훨씬 더 높아지고 이렇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민감했었던 이제 IT나 빅테크 기업들이 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어느 정도 특정 포지션에서 이제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 매 분기마다 좋은 실적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전기차 쪽의 마진보다는 내연기관 쪽에서의 마진이 조금 더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주가 방어의 요소들과 그다음에 이제 배당의 메리트도 같이 가는 거죠. 자동차 섹터를 조금 이따 국내 쪽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켜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아까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도 보시면 굉장히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가장 좋게 보이는 변압기는 그래도 아직도 PRQ가의 성장이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 적어도 피크아웃 논란에서는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은 저는 변압기 쪽에서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어제 변동이 좀 컸잖아요. 네, 그죠, 대형주도 그렇고 재룡전기도 그렇고 6에서 8% 그리고 한 요 며칠 좀 같이 내려왔습니다. 시장과 함께. 그러면 그렇죠. 언제나 좋은 종목은 변동이 매수기회인데 이 종목군도 거기 들어갈까요? 네, 사실 이제 내년도 이제는 이제 2024년도 실적까지 봐야 되는 시점에서 이제 사실 엔터 쪽이라든지 지금 약간 다른 화장품 같은 경우 여기서 더 상승 룸이 남아 있느냐라는 그런 의문에는 사실 이제 글쎄 여기서 더 오르기 실적이 더 좋아지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그래도 변압기는 25년도까지는 그래도 괜찮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물론 꺾임이 있겠습니다만 적정 구간에서 반등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실적 시즌에 강자를 노리시는 분들께서는 일단은 일단 변압기 쪽이 그래도 지금 현재 좀 조정이 있어서 부담이 없는 자리다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름 많은 분들이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좀 안전하게 관심을 둘 만한 게 어딜까요? 하면 정말 많이들 지금 현대차를 얘기하십니다. 실적 이슈도 있고 어제는 또 사우디와 공장 설립 이슈도 있었고요. 삼성 SDI와 협력한다라는 뉴스도 있고 뉴스들이 솔솔 많이 나오고 있는데 뉴스만 많으면 뭐합니까? 일단 주가가 가져야 됩니다. 현대차 어떤 의견이신지? 네, 현대차 마찬가지입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18만 원 전후로 해서 지금 현재 구간이죠.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셔도 되고요. 사실 물린다 하더라도 배당에 대한 메리트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현대차 쪽에서는 일단 18만 원 전후로 해서는 충분히 관심 가져보셔도 될 것 같다는 코멘트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리겠고요. 계속적으로 상방이 막히긴 합니다. 즉 이제 내연기관의 판매량 혹은 이제 실적에 대해서 자동차 판매량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주가가 반영되기 힘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현대차가 차를 더 판다 하더라도 혹은 이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하방이 제한되는 거지 상방이 열려 있다라고는 이제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시장을 뚫고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현대차에 대해서 플러스 점수를 주고 싶은데 당연히 미국 쪽에서도 선제적으로 나왔지만 지금 사우디 쪽에도 선제적으로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남아권에서 현대차도 의외로 또 점유율이 많이 높습니다. 특히 이제 인도 쪽에서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성장성 자체는 시장 파이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배당 성향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돈 잘 벌어서 주주 쪽에 주주 환원책을 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는 점에서 플러스적인 요인들 말씀을 드리면 현대차와 그다음 혹이나 이제 현대차와 기아 중에 고민하시는 분들께서 둘 다 괜찮지만 일단 지금은 배당에 대한 메리트가 현대차 쪽에 조금 더 손을 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현대차를 지금 현재 우선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매번 이제 당연히 완성차 좋으면 부품주도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질문들도 많이 받는데 일단은 저는
현대차에 종속이 많이 되어 있어가지고 국내 부품사들이 실적을 뽑아내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지 않나. 매번 보시면은 실적이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있었지만 막상 실적을 까보면은 현대차에 많이 종속이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부품사들에서는 실적 시즌에서는 오히려 피하고요. 실적 비시즌에 오히려 부품사들을 좀 지켜보시는 게 좋다는 점. 지금은 굳이 이제 잘 모르는 종목이나 혹은 이제 그런 종목도 보시기보다는 뭐 현대차 그냥 맘 편히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으로 좀 길게 보시든 짧게 보시든 지금은 매력적인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스성으로도 자동차 부품 모멘텀이 있는 내용들이 꽤 많이 나오는데 일단 자동차 부품주보다는 현대차를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으로 더 무게를 실어주셨네요. 자동차 섹터에 대한 전략이었고요. 화장품 쪽으로 가겠습니다. 가성비 따지는 분들도 많아지고 그리고 인디 브랜드 제품들의 성능이 좀 좋다라는 이야기, 인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ODM 업체들 중심으로 화장품 쪽에 관심이 이동했는데 이쪽 상승파이 더 있다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은 기술적으로 보시면 일단은 바닥권을 되게 잘 잡았습니다. 그래서 전고점에 대해서 한 번 정도 공략이 가능할 만한 종목들이 많고요. 아까 뭐 말씀드린 코스맥스나 이제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상승의 룸이 그래도 10% 이상은 좀 남아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화장품도 좀 아쉽긴 해요. 그래도 보시면 주가는 저점에서 꽤나 많이 올라온 기업들도 많고 그다음에 여전히 상승 룸이 많이 나왔던 기업들도 많은데 매번 이제 나오는 이제 내년도에 경기 침체 예상이 된다는데 화장품 실적 계속 버틸 수 있을까? 즉 이제 실적 시즌에 반짝 떴다가 결국에는 이제 결국 지점 고점을 못 넘고 하락하게 될 요인들도 다들 존재를 하기 때문에 좋은 섹터이면 틀림없습니다. 상승룸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점에서 일단은 좀 코멘트 드리려고 하고 그래서 오히려 가볍고 이제 조금 이제 매물대가 좀 적은 기업들 위주로 좀 공략을 했었을 때 플러스적인 요인들이 많다라는 점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즉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상승 여력 존재를 하나 직전 고점에 돌파하는 힘든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코스맥스나 혹은 이제 한국콜마 같은 기업들도 고점에 대해서는 도달을 하게 되면 분명히 강한 매도세가 동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코멘트 드리려고 하고요. 관심 종목 현재 마녀공장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의외로 주변에서 많이 쓰더라고요. 전 클렌징 오일 쓰고 있어요. 네, 클렌징 오일 그 마녀공장 클렌징 오일이 정말 많이 써서 이제 저도 주변에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보시면 시가총액 대비해서 은근히 또 매출이 높습니다. 매출 성장세도 굉장히 높고요. 영업이익도 꽤나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이제 매출이 1,000억대 나오더라고요. 근데 시가총액 3,000억 중후반대니까 이제 현재 자리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자리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하고 일단 매물 소화가 어느 정도 좀 잘 안 되고 있다는 점이 신규 상장주의 좀 안 좋은 모습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자리에서는 그 상승 룸을 봤었을 때 이제 기타 방금 설명드린 종목들보다 훨씬 더 많이 남기 때문에 마녀공장 현재 구간에서 오늘 딱 어제 저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손절 라인으로 잡고 한 번 정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진만스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불황 관련한 종목들이네요. 추심업체. 고려신용정보 이런 쪽 떠오르는데요. 네, 사실 이제 고금리가 장기화 된다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이제 은행권에서 이제 미수 채권들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고요. 그런 이제 은행 금융계에서 당연히 채권 추심 업체에게 위탁을 해서 이제 좀 채권 추심을 하게 되는데 뭐 사실 단기 테마성 이슈가 될 수도 있겠지만 내년도까지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의외로 실적이나 이제 여러 가지 성장성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해지의 수단으로서 조금이나마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거고 사실 뭐 거래량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서 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만 워낙 지금 이제 역배열 라인에 있는 섹터가 많기 때문에 시장을 해지할 수 있는 요소로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보시면서 고려신용정보나 그다음에 SCI 평가 정보를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픽으로는 고려신용 정보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 해지 요소로만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지 요소로 관심 갖는 정도 대응입니다. 여러분 또 막 주력 포트로 막 종목에 다 비중 실으시고 이런 게 아니니까요. 한번 적정하게 잘 섞어서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장에 대한 분위기 언제나 유연하게 대응 전략을 주고 계시는 진만쌤과 전략 챙겨봤습니다. 고맙습니다.